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죠. 저도 간밤에 확인을 해보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네 하고 가슴이 덜컹 좀 내려앉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나스닥이 0.5%가량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고 다우와 S&P는 소폭 좀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둔화세는 좀 느껴졌다라는 부분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포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던 미장이었던 만큼 오늘은 또 우리 시장에 간밤 발표됐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수익 작전 타임 통해서 세세하게 체크해보고 오늘장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순서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미국 CPI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오늘 또 이렇게 좀 서론을 길게 깔아봤습니다. 대표님도 어젯밤에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예상보다는 조금 높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거든요. 네. 특히 뭐 이제 CPI 같은 경우 뭐 여러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클리브랜드에서 연는에서 이제 좀 예상을 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6.4에서 5%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대충 예상한 수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1월달에 뭐 CPI 상승률이 뭐 6.4%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6.2%보다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달에 6.5%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세는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그 6월 달 9.1% 이후에는 지금 7개월 연속 하락세가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월 그 상승률도 시장 예상치 수준인 0.5%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도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전월 상승률이 0.1%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전월보다 이제 소폭 낮아진 5.6%를 기록을 했고요. 네. 시장 예상치 5.5%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전월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0.4%가 올라가면서 시장 예상치와는 뭐 동일한 그런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뒤쪽에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CPI가 흘러가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였다가 말씀해 주신 근원 CPI가 5.6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CPI는 6.4로 이번에 집계가 됐다라는 화면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CPI가 사실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임순재 대표님께서도 지금 근원 CPI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1월 CPI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품 가격일 텐데 이걸 제외한 게 근원 CPI잖아요. 네, 예, 그렇죠. 자, 지금 전년비 5.6% 상승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현재 그 가장 이제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에너지, 이제 그다음에 주거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제 보통 이제 CPI에 그냥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너지를 제외한 게 근원 물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거비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맨날 그러니까 자주 얘기하고 있는 슈퍼코어 이제 C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근데 세부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에너지 가격이 전월보다 조금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CPI 상승률 자체의 하락폭이 상당 부분 좀 둔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 이제 휘발유 가격이 2.4%,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6.7%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또 게다가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지금 뭐 하향 안정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2월달 또 CPI 같은 경우도 조금 낮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식료품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0.5%를 상승을 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는 10% 넘는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식 물가 수준이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식 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식료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요금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0.6% 올랐다라고 보면 일단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치가 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전후보다 좀 하락했었던 부분은 이제 연료나 중고차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분야입니다. 다만 이제 그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1월달 만하임 지수,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고차의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이걸 만하임 지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만하임 지수가 1월 달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도 과연 이 중고차 지수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드렸었던 이제 슈퍼코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0%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 0.2%를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4%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쉽게 떨어질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일 것 같고 거기다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외식 물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2월 CPI까지도 우리가 좀 경계감을 늦추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새벽 마감했던 미국 시장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CPI 발표에 따라서 미 증시 사실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으로 마감을 일제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네.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 원래 나오기 전에는 예상하는 게 만약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6.4%가 나오면서 그래도 전월보다는 떨어졌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조금 안정시킨 측면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장 초반에 전부 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 후반 될수록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중반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0.46% 하락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0.03%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0.5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조금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일 3.24%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5.4%, 그다음에 AMD도 3.4% 상승할 만큼 이렇게 칩 메이커들의 그 상승세가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가 이제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AMD 같은 경우 이제 GPU 칩에 대한 그런 게 기대감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대역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강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시장 전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다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실적 나왔던 기업들이 그렇게 나쁜 실적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불안감은 있지만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도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 CPI가 발표된 이후에 여는 총재들의 이제 여러 이제 코멘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코멘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 수준에서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현재와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게 시장의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채권 금리가 어저께 좀 큰 폭으로 좀 올랐습니다. 네.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도 이제
4.71%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도 4.6%대를 올라가면서 다시 7.9bp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6개월물, 단기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사항은 크진 않지만 6개월물이 지금 2007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5%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는 약간 이제 채권 시장 측면에서 보면 불안감을 조금 늘린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간밤에 또 연준에 또 인사들도 많은 발언들을 내놨는데 대표적으로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CPI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고 인플레이션도 정상화되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 이런 발언이 내놨고요. 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한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지난달 CPI가 시장의 예상을 소폭 상회했다. 당분간은 정책 금리를 충분히 제한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제 또 금리 인상의 행보들이 차근차근 또 펼쳐지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 그 12월 달에 나온 점도표랑 비슷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는 한 5.0에서 5.25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시장의 어저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 대신 이제 인상하는 속도는 상당 부분 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제 1월 달에 25bp를 올렸고 이제 3월 달에도 25bp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5월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시장 예측을 하고 있는 패드워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상 확률이 전일 이제 45.9%였다가 어저께 이제 물가 상승 CPI 상승률이 나오면서 55.1%로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더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까지도 금리 수준은 5.0에서 5.25 수준까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확률도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그 연은에서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냐라는 거는 향후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3월 FOMC 회의 이전에 여러 이제 경제 데이터들이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그다음에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발표된 이제 CPI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달에 CPI 지표가 또 나올 거고요. 또 그 전에 PC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연이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기준 금리의 인상 속도가 정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2월 달에도 이제 2월 CPI 지표도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낮아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은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종금리도 시장 예상치 하고 있는 5.25에서 5.5보다는 조금 낮은 5.0에서 5.25 수준에서 중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월 CPI 그리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성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속도와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께서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체크를 하면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이것도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 동향인데 1월 취업자가 41만 1,000명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증가폭이 22개월 만에 최소라는 속보치가 오늘 들어와 있는데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 시장의 고용 동향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 뭐 고용 지표 자체는 국내에서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이렇게 민감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네.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고용 사정이 계속 좀 불안하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금리 측면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느냐라는 또 다시 이제 그런 얘기가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뭐 국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2월 23일 날 이제 2월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월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고용 지표가 지금 뭐 상당히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1월 달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5.2%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지난 11월 달, 12월 달 5.0%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안정화를 찾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하면서 물가 불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커져 있고요. 특히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이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고용 수준이나 그다음에 뭐 국내 가계의 부채 수준 등을 감안을 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25bp는 추가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외국인의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불안감으로 조성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지금 1.25%포인트를 할 만큼 이제 상당히 좀 벌어져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외국인 자금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식 시장에서는 6조 넘는 금액이 뭐 유입이 됐긴 했지만 채권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6조 한 6천억 가까운 금액이 유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3조 4천억 정도가 유출을 했기 때문에 뭐 2달 연속 지금 10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유출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미 금리 격차를 지금보다는 좀 다시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명제도 같이 뭐 숙제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좀 올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경제 지표들에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또 우리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을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뭐 원래 1월 CPI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좀 진폭이 있다라고 걸로 이제 예상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시장 예상치가에 비슷하게 나오면서 뭐 미국 시장도 비교적 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서도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좀 강한 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도 뭐 성장주 중심으로 여전히 뭐 강한 좀 상승세가 좀 한동안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500포인트를 계속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에 돌파하기는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안에서 각 이제 이슈가 있는 또 테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같이 이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외국인의 이제 매매 패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1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로 많이 이제 유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느냐, 과연 매수를 더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매도로 전환할 것이냐에도 조금 주목을 해서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참 잡힐 듯 잡히지 않는 2,500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흘러가되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꼭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힘차게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슈를 중심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 분이죠. 펀스탁TV의 황호준 외환시장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 제가 좀 미리 받아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몽골과 이마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자, 몽골에서 이마트가 대인기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갑자기 역사 시간 아닌가 좀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몽골이라는 나라의 구조를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연계해서 주식시장에 어떻게 대입하면 될지 조금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몽골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내눈을 갖고 있고 유목생활하는 국가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모습을 현대에도 고수하는 인구가 전체 몽골 인구 중에서 약 4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현재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데, 최근 울란바토르를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국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몽골을 가게 되면은 한국형 아파트가 엄청나게 줄 위에 있고, CU 그리고 GS 같은 국내 편의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장은 이마트를 가서 보고 있는데요. 거진 한국과 비슷하죠. 그 외에 뚜레쥬, 롯데리아, 타메탄스, 카페베네 등 한국 기업이 이미 몽골에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몽골에 있는 외국 음식점 중에서 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바로 한식당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몽골의 입맛은 우리나라의 정서와 그리고 음식이 취향에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건 몽골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어에 대한 열정도 상당히 남다릅니다. 심지어 외모마저 한국인과 상당히 비슷하죠. 이 때문일까요? 몽골에 입점해 있는 이마트가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물류와 리테일 부분의 유통 공룡인 이마트가 몽골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애매한 크기의 마트들은 전부 다 집어삼키고 몽골 1위의 마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개의 점포가 운영 중인데, 현지에서는 신규 점포가 생겨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적정 인원이 차게 되면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몽골의 울란바토르의 상황, 한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몽골에서 이마트가 또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몽골에서 이마트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애초에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매 시장이 상당히 작고 유목 생활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이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는 몽골인들에게는 처음이고 완전 새로운 영역으로 다가왔을 건데요. 우리만 봐도 내가 사는 동네에 코스트코나 이케아와 같은 대형 마트를 입점을 하게 될 경우 살 건 없어도 구경을 하러 가는 것처럼요. 현재 이마트에 입점하는 물건들의 30%는 한국산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물건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 또한 이마트는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서 장도 보고 문화센터에서 문화도 즐기고 밥도 먹고 하는 공간이 되죠. 항상 유목생활을 하느라 매일같이 이동으로 인한 피곤함이 뼛속 깊은 곳에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몽골인들에게는 이러한 부분 또한 이마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이지 않나라고 관련 업계에서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를 비롯해서 CU 또한 입점 점포가 200개 정도를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형 편의점이 이 몽골인의 성향에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또한 이마트처럼 장사가 잘 되는데, 이 점포 하나당 손님 횟수가 약 한국의 3배에 달한다는 엄청난 문정 성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다는 점이 몽골인들에게 이 편리한 식사를 가능하게 하는 곳이라는 부분이 이 몽골인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몽골에서 이마트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황호준 연구원님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몽골에서 이마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시선이 있는데, K 콘텐츠와 연관이 있다고요? 없을 수가 없겠죠. 최근 우리나라의 K 콘텐츠 성장세가 상당합니다. 아시아는 이미 설명을 완료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 또는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고, 또한 제조업 기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 중에서 이제 고임금을 주는 나라인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일을 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몽골인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해외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한국을 방문해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체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자가 만료가 되면 몽골로 돌아가게 되는데, 본국에 돌아갈 경우는 한국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미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물건은 가서도 찾게 되는 거죠. 또한 몽골의 음식은 대부분 목축업에 의존을 해 있었기 때문에
식 문화 또한 크게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제품과 고기 이 두 가지의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편의점과 이마트를 통해서 한국산 즉석식품을 맛보게 된다면은 기존에 간편하게만 먹던 몽골인들은 정말 이거 센세이션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나라가 춥고 그리고 건조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과일이나 채소를 비롯한 향신료가 이 자연적으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편한 식사를 했던 몽골인들에게는 이 즉석식품이라는 게 아주 적합한 대안이 되어 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몽골 시장을 좀 매력적으로 지켜봐야 할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 이유 뭘까요? 네, 소비 트렌드는 중산층이라는 이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층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 몽골의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준이죠. 국토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그런데 1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소비가 대부분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몽골인은 약 150만 명으로 거진 반절 수준입니다. 사실상 도시국가의 수준이죠. 자, 이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실패의 리스크가 있는 이 사업을 이 몽골 제조 사업을 벌일 시에는 벌일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을 안 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를 비롯해서 몽골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은 이걸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지만은 이건 블루오션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몽골이라는 시장은 작은 시장인 건 맞으나 초기 선점을 할 경우에는 이 다른 경쟁사가 뒤따라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점이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몽골이라는 나라를 공략하기에는 또한 지정학적으로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죠. 몽골과 한국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몽골의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대에서 2022년 16.9%까지 상승을 해서 현재 물가는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몽골 인구의 대부분 소득이 대한민국 10%도 안 되는 수준인 걸 감안을 해서 또한 인구도 적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서 제조업을 성장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이에 따라서 몽골인들은 자급자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여기에 구원 투수가 바로 이마트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왕이면 수입해서 의존해야 될 걸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가져오고 품질도 괜찮다면은 이 몽골 입장에서 서로 윈윈인 거죠. 네, 한국과 몽골이 윈윈으로서 사실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마트인데, 자, 이마트는 어떤 점을 좀 체크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앞서 말하면서 계속 알게 됐겠죠, 여러분들도.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전일 7% 가까운 상승을 하였는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승의 이유로는 이 지난해 G마켓을 포함해서 계열사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이 최대 매출을 갱신했다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연결 기준 매출이 29조 3,335억 원을 기준을 하게 되면서 전년보다는 17.7% 증가를 했는데 이 SKC 컴퍼니, 스타벅스 코리아죠. 그걸 인수하게 되면서 G마켓과 동시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실적도 반영이 되면서 연 매출을 최대치로 갱신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영업이익은 54.2% 감소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순이익도 36.1% 줄어들어서 1조 15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실적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이 당기 순이익 부분을 종목을 써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영역을 칠해놨죠. 이 당해 실적이 전기 대비해서 19.6% 상승을 했는데 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을 포함해서 부동산의 가치 변동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변동을 포함한 모든 손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좋게 나왔다는 건데 이 부분은 국내에서 추가적인 점포를 만들면서 생겨난 부동산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 몽골에 직접 해외 투자한 부분이 이번 분기부터 빛을 발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꾸준하게 몽골 시장이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존에도 탄탄했던 매수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마트의 주가는 앞으로 더 좋아질 전망인데 이 매수가는 전일 미등시의 CPI 발표 여파로 장 초반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11만 원에서 기준으로 3 내지 5% 조정이 나와주기를 기다려 주셔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10만 원에서 4,500원 사이 그리고 10만 원에서 6,700원 사이 10만 6,700원 구간이 이 매수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매수가가 도달을 하지 않겠다면은 오늘 종가에 베팅하는 것 또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전일 기준으로 올해 통틀어 가장 많은 공매도 거래량이 보여졌습니다. 그간 장기간 주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했던 공매도가 대폭 성산이 되게 되면서
현재 공매도의 장고는 약 0.3% 미만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 또한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때문이죠. 상방울의 기대치가 하방울의 압력보다 현재는 상당히 큰 압도적으로 우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11만 9,500원 선에서 1차 매도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 가격 근처에서 한 번의 장대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장시간 보유했던 물량들이 출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절 매도 후에 2차 목표가는 14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52주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된다면은 이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적당한 수익 실현 후에 또 다른 종목이 교체하는 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목표가로 잡아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절가로는 9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최근 생성된 쌍바닥 자리에서 근처의 자리이긴 하지만 이 쌍바닥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9만 원 초반까지 가격이 회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몽골과 이마트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어봤는데 이마트 어떻게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접근해보고 대응해볼 수 있을지까지 상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우준 연구원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 다음 작전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일단은 간밤 CPI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상세하게 또 앞에서 짚어봤는데 요즘 또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인 것 같아요. 돌풍이 상당히 정말 뜨겁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 최근에 상장했던 꿈비의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이틀 동안 따따상까지 좀 성공을 해내는 그런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죠. 자, 전반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의 매력도가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현상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좋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전혀 없고요. 공모주 혹은 신규 상장 종목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나아지더라 혹은 시장이 안 좋으면 주가 상승이 조금 더디더라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2020년부터 신규 상장했던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PPT 한번 띄워놨는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제목은 크게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1번 신규 상장 종목에 2번 공모가 대비예요. 네. 세 번째, 상장 이후 3개월 뒤의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어제부터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2020년부터 2023년 올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상장된 7개 기업까지 쭉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5개, 코스닥에 64개, 2021년에는 코스피 13개, 코스닥 69개, 네. 2022년에는 코스피 4개, 코스닥 잘못 적어가지고요. 61개입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61개라는 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보게 되면 잠깐만요.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샘플로 제가 지금 조금 차이를 뒀어요. 네. 우리가 시장 상황이 신규 상장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면에서 1기는 상승했던 시점, 그리고 2기는 제가 하락했던 시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누었어요. 우선 1기 코스피 시장이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의 데이터 총 샘플이 7개가 있고요. 1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19일부터 2021년 5월 6일까지 총 77개가 있습니다. 2기 시장이 하락했던 시점입니다. 그때는 코스피는 2021년 6월 2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총 샘플은 9개가 있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2기 코스닥은 샘플이 58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2개의 동그라미가 보일 겁니다.
처음에 있는 노란색이 2020년 코로나로 말 그대로 시장이 무너졌지만 네. 저점을 기록했던 시점이었고요. 그때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서 2021년 6월 25일 고가를 찍었던 시점이에요. 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6월 24일에 상장이 되었다. 성과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3개월 뒤 수익률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6월 25일 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3개월 전까지 2021년 3월 25일까지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우선 이렇게 나와요. 자, SK 바이오팜부터 하이브, 알고 있을 만한 기업들입니다. 네. 당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왔고 며칠 동안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어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촌 FMB와 A 플러스 에셋, 영신산업, 솔루엠,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7개 종목을 대상으로 1기 코스피 시장이 상승했던 그 시점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우선 모든 기업이 공모가를 다 상회합니다. 네. 3개월 뒤에 종가를 보더라도 사실상 A 플러스 에셋 하나만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그 외에 모든 기업들은 공모가 자체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종가가 결정되었습니다. A 플러스 에셋 또한 최고가는 7,500원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코스피 시장이 좋았을 때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은 공모가를 모두 상회하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샘플의 기간은 2020년 3월 19일부터 고점을 기록한 2021년 8월 6일. 그런데 8월 6일에 우리가 성과 측정을 해야 되니까 5월까지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때는 기업이 많아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상장을 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IPO 기업들은 시장에 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기업들은 드림시 S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내려옵니다.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은 한국파마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그리고 이어플로우, 네페스아크 어제 흐름이 매우 좋았죠. 그런 종목들까지 다 상장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쿠콘까지 무려 77개 기업이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간 동안 상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이 기업들의 3개월 뒤 종가를 토대로 수익률을 분석을 하게 되면 57.15%가 나와요. 조금 전 시장이 상승했을 때 코스피 기업, 그때 상장한 신규 종목과 코스닥 모두 종가 기준으로 움직임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하회했던 혹은 하회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업이 공모가를 단 한 번이라도 다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 고점을 기록하고요. 지난해 9월입니다. 저점을 기록했을 때까지의 흐름을 한번 봅니다. 이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해놨는데 SD 바이오 센서부터 시작을 해서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그리고 현대중공업,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모두 공모가를 다 상회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균 수익률은 11.95%로 그리 높진 않습니다. 조금 전 시장이 상승했을 때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은 100%가 넘어갔는데 사실상 지금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또한 상장된 기업은 많아요. 상장된 기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HK이노엠부터 시작을 해서 YM텍, 아스플로 등등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리파이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쉽게 상장을 한 이후로 공모 가격인 21,000원 그 이상 한 번도 가지 못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조금 더 나옵니다. 네. 리파인뿐만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지니너스 네. 그리고 나레 나노텍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니아 에이드 이렇게 총 4개의 기업은 상장을 한 이후로 공모가를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동구간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19.66%가 나옵니다. 네. 아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57% 정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역시 시장 하락기이다 보니 흐름 자체가 그리 좋지 않음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남겨놨는데 1기는 시장이 상승했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네. 2기는 시장이 하락했던 시점인데 1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표본 기업들이 7개가 있었고 이 기업 중에 공모가를 하회했던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1기 코스닥 시장이 좋았을 때도 모든 77개 기업 중에 모든 기업이 공모가는 다 상회해요. 네. 반면 시장이 하락했던 2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9개의 기업 모두 공모가는 상회합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게 하나, 2기 시장이 안 좋았던 코스닥 그 시장에서는 58개의 기업 중 4개의 기업은 공모가를 한 번도 넘지 못했어요. 이후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3개월 동안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코스피에 상장되는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를 상회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에 올해 만약 특정 기업이 상장합니다라고 했을 때 공모가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청약에 임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받게 되면은 그 종목은 공모가보다 반드시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편안하게 수익만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코스닥에 상장되는 신규 상장 종목은 시장이 강세일 경우 공모가를 상회합니다. 1기 코스닥이 그랬죠. 77개의 표본 중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장이 강세일 때 코스닥에 상장되는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다 청약을 하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어려운 게 있죠. 시장이 강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은 못하는 거예요. 요거는 잠시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세 번째, 코스닥에 상장되는 신규 상장 종목은 시장이 약세일 경우 공모가를 상회하는 경향이 강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여러분들이 가급적 하는 게 좋아요. 100%는 아닙니다. 공모가를 상회하는 기업들은 6.9%를 뺀 93.1%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청약을 받게 되면 그 종목이 공모가를 상회할 가능성, 즉 수익이 날 가능성은 93%나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굳이 망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 딱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강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제가 이걸 가지고 실은 어제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네. 3개월의 기간 검증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 수익률을 토대로 3개월의 기간 검증만 하게 되면 시장이 강세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모든 샘플을 추론함에 있어서 고점 혹은 저점 대비 3개월 전에 상장된 기업까지를 샘플로 잡았습니다. 네. 3개월의 수익률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가 2월 14일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2023년 2월 14일에 3개월 전이죠. 2022년 11월 14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후 2월 14일까지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 흐름이 공모가를 전부 다 상회하면 시장은 강세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때 상장한 기업은 무엇이 있는가? 윤성 FNC부터 T3, TFE, SAM 엔터, 그리고 3기 EV, 오브젠 스튜디오 미러, 꿈비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딱 하나. 아. TFE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네. 옆에 보이시면 2022년 11월 17일에 상장을 했고 공모 가격은 1,500원이었어요. 네. 1,500원을 넘지 못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딱 한 틱이었습니다. 1,450원. 만약 이 기업이 1,500원을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우리는 신규 상장 종목을 토대로 지금 시장이 강세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11월 17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평가 측정은 3개월 뒤라고 했죠. 3개월 뒤는 2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TFE가 이번 주 금요일 안에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시장이 강세다라고 확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공모가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공모가의 공모 청약을 가급적 받으셔서 그 청약을 토대로 주식을 받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을 토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딱 한 종목이 안 되긴 했지만 강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시장과 종목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신규 상장 종목이 좋은 이유는 지금은 시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랐던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시장을 강세냐 약세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청원 FA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대로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뭐 앞서서 올해 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봤습니다만 최근에 뭐 미래반도체라던가 오브젠이라던가 꿈비라던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의 흐름 뭐 일단은 TF임은 제외하고 네. 일단은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금. 특히나 신규 상장된 몇몇 기업들, 예를 들면 최근에 미래반도체, 오브젠, 3기 EV, 스튜디오 미르, 꿈비 이런 기업들은 이 AI와 관련된 테마까지 지금 엮여버리면서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옵니다. 네. 이건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장되는 시점에 시장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온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상장이 되는 몇몇 기업들이 혹시나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은 뭐 AI라든지 또 리오프닝이라든지 기타 다른 섹터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테마만 붙게 되면 주가 상승은 공모가는 당연히 넘어갈 것이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꿈비 같은 기업만 보더라도 3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 공모가 대비 약 3배 넘게 올랐어요. 3기 EV나 오브젠도 그만큼 올랐고요. 삼지엔터 지난해 12월 6일에 상장한 기업도 공모가 대비 벌써 거의 3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업들의 주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장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상장할 종목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시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청약에는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아시스가 상장 철회를 결정을 하면서 좀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충격을 받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 기대되는 추가적인 뭐 공모 청약주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보고 넘어갈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오아시스가 말랐습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철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기업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11번가, 무신사, 야노이자 재밌게 놀아야 됩니다. 티몬, 카카오 모빌리티 등 네.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코스피에 상장되는 기업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봤죠.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모가 다 상회하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이 중에 대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공모 가격이 나와 봐야 돼요. 공모 가격이 기업 가치 평가보다 조금 낮게 측정이 되었다. 그러면 더 높은 수익률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유통시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신규 상장 종목이 많을 것이고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속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공모 청약 가격을 이미 좀 상회하는 모습들 1기 코스피 상승기에도 그리고 2기 코스피에도 하락기에도 모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종목들이 어떻게 신규 상장이 되는지 그리고 청약가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체크하면서 시장 열심히 좀 참여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청원 FA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